자, 뭐 정시에 시작합시다. 네. 자, 반갑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유산답사 예문답에서 하는 중국반 2교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저께 수요 포럼 답사를 쭉 다녀왔는데 아직 이 중부지방에는 꽃이 피었다 할 것까지는 없는데 꽃순이 이미 다 움트고 계절이 벌써 바뀐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봄에 다음 달까지는 아마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참석률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거기다가 온라인 동영상까지 동시에 지금 생중계한다니까 더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뭐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현장에 안 오고도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또 나중에 동영상을 녹화한 걸 올려놓으면 또 동시에 못 봐도 실시간으로 못 봐도 나중에 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말씀드린 대로 한 2, 3분 내로 우리 반장님하고 총무님을 뽑읍시다. 우리 2기 때는 우리 박과님하고 이필전님하고 해서 두 분이 고생하셨는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하든지 자천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요. 뽑고 갑시다. 이제 우리 양총무님도 이제 그만해야지. 벌써 두 번 했잖아요. 저 양반 아주 그냥 고정으로 그냥 하고 있는데 추천하셔요. 임명숙 추천해봐. 다 자천을 하든지 추천을 하든지. 추천하면 제가 이 과정 끝날 때까지 죄인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네, 추천해요. 추천 받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지. 그냥 진행하시죠. 계속해서 할게요. 네. 그러면 그냥 두 분이 또 마저 수고하시는 걸로 박수 한번 다시 치세요. 네, 학습부장님 자원 부탁드립니다. 맞아. 손진님이 지금 예.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도 쓸 수 있지 않나? 아까 통화했어요. 그랬어요? 자기 시간이 좀. 자, 아무튼 일단 수업은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바로 수업 들어가지 말고 계절이니만큼 제가 지난번 수요 포럼에서는 매창이의 시조를 소개하고 매창이 스토리를 한 5분 정도 설명했는데 오늘은 매창이는 아니고 홍랑 기생 홍랑이의 맷버들 갑니다. 맷버들 가래 걷고 보내노라 님의 손에. 맨날 도치법 그러죠. 배울 때 님의 손에 보내노라 해야 되는데 보내노라 님의 손에. 맷버들이 이건데 갯버들.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 입이 곧 나거든 나인가도 여기 서서. 정인한테 보내는 거죠. 정인한테 이 맷버들을 보내서 거기에서 새 입이 나면 나를 보듯이 보아달라. 이 조선 중기의 고죽 최경창이라고 선비의 정인입니다. 정인. 저는 이 말이 참 좋은데 정인.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맷버들이 버들이 한자로 유잖아요. 버들유가 머물 유하고 발음은 같은 거예요. 한글은 머물길 바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기를 바라는데 떠날 수밖에 없는 님한테 써서 보낸 거거든요. 고죽 최경창이는 누구냐 하면 1500 요 때니까 선조 때입니다. 1500
임진왜란 전입니다. 임진왜란 직전. 전남 영암 출신인데 나름대로 아주 뛰어나서 어려서부터 글씨, 그림, 그래서 송강 정철과도 교류를 했고 아주 문장가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미. 당시도 잘 써서 3당 시인으로 불렀는데 나중에는 청백리까지 뽑혔죠. 청백리 몇 명 안 됩니다. 조선 통틀어서. 그래서 지금 강진의 서봉서원에 제향이 돼 있다는데 이 사람이 결론은 무엇에 얽힌 사연이냐면 34세에 함경도 경성으로 부임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관리로 보직을 받아서 부임해서 갔어. 거기서 드디어 만났죠. 그래가지고 만찬 모임에서 이제 이렇게 파티를 왔는데 관기 홍랑하고 만났습니다. 홍랑이 그때 16살, 34살이 최경창이가. 그래서 원래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해서 관기가 된 그런 여인네인데 그 사람이 최경창인 걸 모르는 거예요. 홍랑은. 알았으면 엄청난 불려오지. 근데 하여튼 공식적으로 몰랐어 최경창인지.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시라고 읊었는데 그게 최경창의 시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경창이 또 심쿵했겠지. 오마이갓. 그래서 인연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 지냈어. 임기 말까지. 문제는 관리는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를 마치면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양으로 떠나는 날 홍랑이가 쌍성이라는 지명은 우리가 잘 몰라도 아무튼 그 위수 지역 끝까지는 가는데 거기는 못 벗어나는 거야. 국법이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끝이 쌍성이야. 이 전방 평안도 함경도에 사는 사람들은 금기가 있어요. 다른 도하고 결혼도 안 돼. 그 다음에 도 밖으로 못 나가.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헤어져서 그 다음 머무는 곳이 함관영이라는 이제 험한 고개가 있는데 거기서 최경창이가 머물고 있는데 꼭 이럴 때 비가 와야 돼. 날 저물고 비가 와야 되죠. 그죠? 근데 주막에서 이제 한 끼를 먹으려고 하는데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 종이에 적힌 시가 바로 이거였어요. 몇 버들 가래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가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새 새님 나거든 나인가도 여기 서서. 이거 가슴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버들류와 머물류가 가지 말라는 망곡한 말인데 뭐 안 갈 수 있나요? 이게 그 남구만이 이거는 이 홍랑이가 지은 한글시예요. 한글시인데 이건 제가 KBS에서 특집을 했기 때문에 이거 카피한 건데 요거를 거꾸로 한문으로 한역을 한 거야. 남구만이가. 그래서 번방고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이거를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이거. 한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헤어졌어. 그래서 2년 뒤에 최경창이가 병을 걸려서 자리를 보존하고 누웠어요. 그 소식을 들은 홍랑이가 7 밤낮을 7일 그런 것보다 더 리얼하잖아. 밤낮을 계속 걸은 거야. 한양까지 간 거야. 국법을 이미 위반했어 이제. 그래서 한양까지 가서 지극정성으로 간화해서 완치가 됐어. 그 와중에 그 샤머만 정파 세계에서 반대파는 씹은 거죠. 그것도 그 국법에 금해져 있는 전방 그 영역 벗어날 수 없는 그것도 관기를 데리고 산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파직 됐어요. 파직. 그리고 홍랑은 언이치. 그래서 경성
하면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뭐 아우지 쪽 같아요. 저도 사실 경선이 어딘지 잘 모르는데 거의 여기니까 최전방이지.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이별이 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홍랑과 최경창이가 이별됐는데 이때 고죽 최경창이가 홍랑한테 시 한 수를 이제 거꾸로 이번에는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시를 준 거죠. 그래서 말없이 바라보다 고운 난초를 건네노니 오늘 하루 끝으로 떠나면 언제나 돌아오랴. 함관령 자기가 마지막 그 시 받은 데잖아. 떠나올 때 옛 노래를 부르면 무엇하랴 지금까지도 비구름에 청산이 어둡나니 하는 이런 그 안타까운 그런 시를 써서 줬어요. 그리고 아무튼 세월은 흘러서 뭐 어떤 다른 보직도 역임을 하고 또 뭐 좌천도 됐다가 복직도 했다가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가다가 지금이나 그때나 뭐 상당히 그 파벌 반대 파벌 간에 모함이 많겠죠. 그래서 막 무고도 받아서 너무 승진이 쉽게 했다 막 이런 무고를 받는 거예요. 겨우 그래서 성균관으로 재발령이 났는데 재발령에 따라서 한양으로 올라오다가 중간에 죽어요. 객사했어요. 객사. 그래서 이 소식을 홍랑이가 들어. 드디어 죽었다고. 님이 죽은 거야. 그래서 고죽의 묘가 있는 경기도 파주로 가서 무덤 옆에 움막을 짓고 시묘살이를 하는 거죠. 시묘살이. 그런데 그때부터 자기 몸을 씻거나 일체 꾸미지 않고 오히려 칼로 자기 얼굴을 막 상하게 해서 다른 어떤 세력가나 남정네가 자기를 탐하지 않도록 하고 9년을 심여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임진왜란이 터졌죠. 아까 임진왜란 직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임진왜란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이 홍랑이가 고죽이 남긴 이 많은 그 문서들, 시나 그 어떤 글, 서류를 다 챙겨서 피난을 갔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이 고죽의 문중에 전해줬어요. 그래서 고죽의 작품이 살아남게 된 거야. 이 홍랑이 역할 때문에. 그래서 그 해조채시 문중에서는 이 최경창 부부 합장묘 아래에다가 홍랑이를 작은 할머니로 묻어서 모시고 해마다 시제사를 지내면 그 고죽한테 올렸던 제사상의 술잔만 바꿔서 홍랑이한테 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파주에서 교화로 옮겼대요. 교화. 교화 아시죠? 그때부터는 할머니 이렇게 술잔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따로 제사상 자체도 따로 차려주고 있다. 그리고 시비를 세워줬다. 시비. 홍랑의 시비. 그래서 이게 현장입니다. 그래서 시인 홍랑지묘 하고 그 유명한 맷보들 가려걷고 해서 유명한 KBS 스페셜로 방영했던 걸 보고 제가 감동 먹어서 그래서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봤는데 죽어서 양반이 된 기생은 홍랑밖에 없다. 신분을 탈환한 거죠. 그리고 조선의 3대 기생으로 황진이, 매찬이, 홍랑이 뭐 대략 이렇게 시를 쓰는 그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러브 스토리죠. 뭐. 이게 홍랑이 묘입니다. 지난번 부안 매창에 이어서 오늘은 홍랑이. 교화 쪽에 답사간지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지난 토요일 날 강화 고려 왕릉길 걸어서 답사하기를 했어요. 그때 설명할 것을 손진님이 딱 한 장의 PPT로 만들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이 정리의 달이냐. 그죠? 16대 예종, 인종의 세 아들이 18대, 19대, 20대 가고 요로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서 2, 3, 4, 5 가는데 이 빨간 박스 이 기간이 고려 말 무신정권 100년에 해당이 되고 이 고종하고 원종에 걸쳐서 약 40여 년이 강화도, 천도
임시수도 강도에 자리 잡은 그 기간이다. 그래서 요 대를 이어가는 와중에 우리가 그날 성능, 곤능, 홍능, 가릉 네 개의 고려 왕릉을 봤는데 이 성능은 이 희종의 능이죠. 효종의 능이고 곤능은 22대 강종의 강종비의 능이고 이 홍능은 23대 고종의 능이고 가릉은 24대 원종의 부인 순경태후의 능이다를 이렇게 딱 연대기별로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완전히 자기거대. 이거 한번 딱 내가 종이에다 그려보면 이거 상당히 설명 어렵거든요. 제가 그날 현장에서도 설명하면서도 내가 막 버벅댈 정도인데 이자겸, 그 유명한 이자겸이가 16대 예종한테 둘째 딸을 줬어요. 그래서 애를 낳아서 17대 인종이 됐는데 인종한테 다시 셋째 딸, 넷째 딸을 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모하고 결혼한 거야. 그래서 그 딸 둘은 나중에 폐비가 됩니다. 있을 수 없다. 이모가 어떻게. 그리고 요 인종이 이어지는데 바로 무신난이 일어나요. 무신난 어디서 요 의종 때 정중부의 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염을 태우고 뭐 그랬다고는 김부식의 아들이 이 의종은 근데 무신난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저 남쪽으로 유배를 돌다가 경주에서 이의민이라는 그 장사 무인이 허리를 꺾어 죽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서 꺾어져서 죽었다. 의종이. 그리고 이 명종을 세웠는데 이 명종은 허수아비죠. 허수아비. 거의 유폐 생활을 하다시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신종 넘어가고 요 희종이 그 여기서 다 최충원 이런 애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무신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군사 정권이지. 그때 요 희종은 나름대로 최충원이가 세웠는데 최충원이를 제거하려는 작전을 펴. 그게 실패를 해. 근데 그래서 오히려 최충원이한테 당하죠. 그래서 폐위 되고 여기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가서 이쪽 아들을 시켰는데 이미 나이가 그때는 많죠. 이렇게 돌아왔으니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종이 됐는데 이 고종이 고려 조선에도 고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조선은 영조가 더 오래 했지만 고종도 오래 했거든요. 고려에서는 이 고종이 가장 오래 한 임금이야. 그래서 이때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강제로 임금부터 다 끌고 강화도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50몇 년을 임금을 했는데 40몇 년, 50몇 년이야. 46년. 고종이 그렇게 오래 임금을 했는데 요때 이제 몽골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요 기간에 몽골 6차, 7차 침략이 계속 이어지는데 얘네들이 해군이 없어. 몽골이 초원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강화도로 들어간 거야. 나와라 출육 환도 강화에서 나와서 개성으로 돌아가라가 걔네들 조건이야. 계속 왕들은 돌아가고 싶은데 무인 정권에서 노 하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 못 간다. 그러다가 무인들끼리도 자꾸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죽이고 바뀌고 해서 왕권으로 고종 때 이 태자, 이때는 아직 이제 자기 아들, 요건 죽고 나서 된 거니까 자기 태자를 몽골에 들여보내죠. 그래서 화의가 휴전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종이 태자 때 가 있는데 그 상대방이 누구냐? 그 유명한 쿠빌라이 칸이라고요. 그래서 쿠빌라이 칸이 자기 원나라가 세 개를 다 제패했는데 고려만 항복을 못 받았는데 고려의 태자가 나한테 들어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니 너무 기쁘다. 야, 너 나랑 사돈 맺자. 그래서 원종의 아들과 쿠빌라이의 딸을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충렬왕의 아들부터는 사실은 1.5세예요. 몽골 한몽 혼혈이야. 근데 이 아들은 쿠빌라이 칸의 외손자잖아요. 사실 대단한 거예요. 친손자거든. 그 뒤에는 황제의 딸을 준 건 아니고 뭐 이제 왕족의 여자를 골라줬지만 여기는 바로 황제의 딸을 직접 줬거든.
그래서 이런 이 역대적인 그 왕권의 그 계보와 연대기별로 중요 사건 그리고 무신 정권과 강화 천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 장으로 깔끔하게 정리됐죠. 이런 정도 뭐 제가 어떤 한 단위 아이템을 쭉 설명하면 집에 가서 백지 한번 그려보면 이거 내 거 됩니다. 바로 그냥. 우리 손진 씨가 보고 있나? 네. 박수 한번 칩시다. 진짜 정리 잘했어. 학습부장 제가 계속 거기 하라고 올려놨잖아요. 강원도. 자 이제 오늘 2교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교시에서는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배운 불교의 그 이제 석가모니 일생부터 해서 불교의 역사 이렇게 쭉 어떤 백그라운드가 되는 지식을 다시 한번 압축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중급 과정의 핵심은 승탑인데 초급 입문 과정은 불탑, 중급 과정은 승탑이 핵심이에요. 근데 바로 승탑을 던져드리는 게 아니고 승탑, 불탑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사리를 모셔서 시작이 된 거고 승탑은 고승들을 부처님하고 똑같이 모시면서 그 다비에서 나온 사리를 모신 게 승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승탑을 알으려면 먼저 이 선종을 설명을 해야 돼요. 선종이 고승들을 부처님하고 동급으로 올려 바치는 그런 종파거든요.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선종의 초조, 선종의 일조는 달마, 우리가 잘 아는 달마대사입니다. 보리달마. 유명한 달마도죠. 김명국이가 그린, 이게 아마 제일 유명할 거예요, 이 그림이. 이것도 김홍도가 그린 달마도인데, 이거는 갈잎을 타고 양자강을 건너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요거는 운문사 대홍전의 벽화로 그려져 있는 달마 벽화. 요거는 이미 갈잎을 타고 양자강을 건너서 소림사에 들어가서 벽을 보고 면벽하고 있는 달마대사 같아요. 자, 선종조 달마대사는 부처님으로부터 따지면 28대입니다. 근데 선종에서는 1조예요. 이 28조 1조 이거는 모든 종파가 똑같죠.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시고 마하가서 아난존자 누구 해서 28대 달마까지 법통이 이어진 거고, 천주교는 지금 프란치스코 돌아가셨나? 돌아가신 베네딕토가 돌아가셨구나. 두 교황이 있다가 베네딕토가 돌아가시고 지금 그냥 프란치스코 계신 거죠. 여기도 이렇게 266대예요. 예수님 이어서 베드로부터 해서 쭉 이어온 그 정통이 있거든요. 이 보리달마는 역시 부처님하고 비슷하게 인도에 있는 남천축국, 이게 다 한자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죠. 한자는 사운드, 음으로 받아 적는 표시와 뜻, 의역으로 받아 적는 표시가 있어서 아무튼 그 나라의 왕자였는데 여기도 출가해서 부처님 태를 28조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스승이 야 중국으로 가서 법을 크게 펴거라.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있잖아요. 이게 답이 이거야. 가라했어. 스승이. 이때가 520년입니다. 이때 중국은 양나라예요. 양무제가 황제죠. 이 사람이 불교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불사도 많이 하고 치적을 많이 쌓았어. 그랬는데 인도 쪽에서 귀한 왕자 출신의 달마 대사가 온다고 하니까 모셔가지고 자랑을 해요. 자기가 이렇게 많이 했노라고. 그래서 대사 어떻소? 내가 많이 했지요. 달마가 아무 공덕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래서 달마가 그 얘기를 하고는 이 양무제가 자기가 상대할 만한 그릇이 아님을 알고 갈대를 타고 양자근을 건너서 소림사로 가니까 두 번째 그림 있죠?
이제 왜냐면 황제가 해코지할 수도 있잖아. 이놈 봐라 해가지고 그냥 떠난 겁니다. 그리고는 소림사의 굴 속에 들어가서 9년을 면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소문이 났어요. 그 인도에서 아주 좀 대단한 대사가 와서 말 한마디 안 하고 벽만 보고 있다. 지금 9년째. 이 달마 그림에 이 달마가 이렇게 못생기고 막 산적 두목 같고 막 눈 왕방울 막 눈썹이 없어. 그냥 이거는 달마는 이게 자기 몸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 고승들은 유체 이탈을 하는데 어서 오세요. 유체 이탈을 하고 나갔는데 누가 자기 몸을 가져간 거야. 그 껍데기로 남아있는 몸을 가져가서 달마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기 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는 다시 버려진 불황자 몸에 들어갔어. 그래서 이게 그 불황자 몸이에요. 일국의 왕자가 이렇게 또 잘생겼나? 아무튼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돌을 닦으면서 졸지 않으려고 눈썹을 잘라냈답니다. 감기지 않도록. 그래서 그걸 집어 던진 곳에서 자라난 식물, 처음 보는 식물이야. 그게 차나무라는 전설입니다. 전설.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게 선종의 일조, 선종조, 달마대사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선맥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맥이 있어. 선종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는 6조까지만 따집니다. 달마 1조부터 6조까지만 따지고 7조, 8조는 헤아리지 않아요. 더 헤아리지 마라 그랬어. 그래서 6조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6조가 누구냐? 해능 스님인데 이 양반이 조계산에서 주석을 했기 때문에 이 양반을 받아서 우리나라 불교가 선종불교이면서 종 이름을 조계종이라고 한 겁니다. 회장님 여기 군현 면벽에서 한자가 이게 우리가 아닌 역자가 아니고 앞에 이거예요? 이거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벽을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자의 뜻풀인데 벽관이지 관벽이 아니다 이거. 심오한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벽을 보려고 앉아 있었던 게 아니다 그 말. 그 굴에 앉아서 벽을 보고 앉아 있었는데 벽을 보려고 앉아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6조 조계가 이제 우리나라 지금 조계종이 됐어요. 중국은 조계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고유적이고 자주적인 명칭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달마로부터 해가, 승찬, 도신, 홍인까지 한번 간단하게 저 입문 과정에서도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2조가 해가예요. 해가. 그 부처님으로부터 말하면 29조, 달마가 28조니까. 선종으로 말하면 2조죠. 해가가 이제 달마가 이렇게 9년을 벽만 보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응? 그 찾아왔어.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제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달마가 하는 얘기가 붉은 눈이 내리면 내가 제자로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눈이 붉은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종은 이 선문답이 많아요. 그래서 교리로 문자로 행하지 않는 거거든. 깨달음으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왼팔을 딱 끊어버려요. 해가가. 그러니까 피가 확 솟구쳐가지고 그 하얀 눈밭이 붉은 눈이 되죠. 진짜. 붉은 눈이 온 거야. 그래서 이걸 해가 단비, 자기 팔을 끊어냈다 해서 해가 단비라고 하는데 제자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6년간 수행을 하고 2조가 되고 이 해가는 다시 승찬에게 법을 전해서 3조로 이어지죠. 이때 달마가 이미 한 꽃에 5잎, 즉 6조에서 조종은 선맥은 완성이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6조 이후에 7조를 안 부르는 거예요. 요게 이제 어디 가서 요런 그림이 있으면 요게 바로 달마에게 2조가 자기 팔을 잘라서 바치는 그림입니다.
절 안팎에 그림이 벽화가 있어요. 꼭 요 그림 아니라도 비슷한 구도. 응? 요거는 소림사는 무술로 유명한 절이잖아요. 지금은 선종은 어디 가고 지금은 전부 무술만 하고 있어요, 얘네들. 근데 거기 스님들은 이렇게 한 팔로 합장을 한 팔로 한단 말이에요. 무술 영화에서 보면 멋있어. 이게 무슨 그 무술단의 막 삼합, 야쿠자 뭐 이런 무술단의 단 표시가 아니고 이조 해가가 한 팔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해. 이조 해가를 기리는 스님들이 이렇게 한 팔만 해놓은 거예요. 자기는 두 팔이 있어도. 이게. 그거 모르면, 이 스토리를 모르면 왜 뭐 이렇게 나무도 안 하지. 아미타불. 다 이렇게 멋있잖아. 괜히 막 따라하고 그래, 애들이. 근데 그 왜 그러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조 해가를 기리는. 자, 그래서 이렇게 선맥이 이어집니다. 2조로. 또 3조. 3조는 뭐 특별한 얘기는 없는데 이 양반은 문둥병에 걸린 그 사람한테 또 넘겨. 자기 4조를. 그래서 뭐 특별히 여기서 전할 게 없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3조 승찬으로 넘어가고 4조 잠깐만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이 사람이 문둥병 환자였구나. 3조 승찬이가. 문둥병 환자였는데 그 2조한테 출가를 해서 제자가 되고 2년간 시봉을 했더니 문둥병이 치유가 되고 10년간 은둔 생활을 하다가 3조 승찬으로 4조 도신한테 넘긴 거예요. 그 법맥을 전한다는 의미는 의발, 내가 입던 옷과 밥그릇을 전하는 거예요. 의발을. 그게 이제 맥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큰 나무 밑에서 서서 입적을 했어요. 그리고 1조, 2조 때 없었던 게 3조에 이르러서 최초로 신신명이라고 하는 글자로 지은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으로부터는 30조가 되죠. 그죠? 달마가 28이니까 8, 9, 10. 30조 승찬대사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4조 도신, 5조 홍인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홍인 때는 얘기를 조금 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홍인의 제자가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홍인의 제자가 크게 대갈래로 갈라졌는데 이 서산 쪽에 한 파가 있고 동산 쪽에 한 파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동산 쪽에 자리 잡은 이 법문 그룹이 지금 5조 홍인이 된 겁니다. 우리 비슷하게 전해지는 많은 그 전설 속에 보면은 그 산 아래 어느 주시촌에서 처녀가 잉태를 해서 사내를 낳고 우리나라도 저 강릉 굴산 사지에 가면은 이렇게 이런 전설로 아이를 배가지고 스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았더니 이 4조 도신이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름을 홍인이라고 짓고 30년을 키운 다음에 자기 법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5조 홍인은 동산 법문이라는 이제 그 세력화된 제자들 700여 명을 가지고 있다는 동산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동산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지금도 5조사라는 절이 있어요. 5조를 모신 절이지, 5조사. 거기에 전각 이름은 진신전이고 불상 이름이 진신상이야. 이렇게 그대로 불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요게 이제 중국도 불교가 많이 쇠퇴했고 공산화되고 나서 특히 문화혁명 때 자기네들 뭐 자해한다고 할 정도로 문화를 많이 훼손했는데 요 진신상, 등신상, 등신불에 대해서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만 지금 여기서 안 나오나?
제가 그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안 나오네. 그 다음에 이제 6조 해능이 마지막에 이 5조한테 받아서 나오는데 이 양반은 글을 몰라. 6조 해능은. 그래서 글을 모르고 다른 그 닭발성 이 밥을 얻어 먹으러 다니는 스님이 외우는 금강경을 딱 듣고 필이 꽂혀가지고 홍인을 찾아온 거예요. 5조를. 그 5조가 방앗 찢는 일만 시켜. 글씨를 몰라. 6조가. 그러는데 어느 날 이 5조 홍인이 내 후계자를 뽑는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제자들이 다 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왜 그 당시에 거의 수제자 자리에 신수라는 상수제자가 이미 있었어. 이 사람 나이가 50대야. 그리고 이 사람 따르는 후배들도 많아. 근데 이 해능은 그때 20대 청년이지만 아주 행자, 허드렛일하고 서포터스야 그냥. 근데 이 사람이 6조로 뽑혀요. 어떻게 뽑히냐. 이 신수가 쓴 글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벽에. 그러니까 해능이 글을 몰라.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 붙잡아가지고 야, 뭐라고 쓴 거냐. 그러니까 뭐라고 썼다. 누가 쓴 거냐? 신수가 썼다. 야, 마지막에 그 말을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인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여기를 너가 6조다. 그래서 의발을 받아요. 받고는 밤에 자는데 나오라 그래. 그래서 배를 타라 그래가지고 도망을 시켜. 스승이. 왜? 이 그룹이 이미 여기에서는 완전히 기득권 세력이 돼 있는데 이 친구가 글도 모르고 허드렛이라는 친구가 후계자라고 이게 또 이제 해코지가 되겠죠. 그래서 도망을 시켜요. 도망을 시켜가지고 15년을 숨어 지내다가 어디서 정체가 폭로가 됐느냐. 광주 땅 광효사라는 절을 지나가는데 그 절의 스님들끼리 언쟁을 하고 있는 거야. 바람에 깃발이 펄럭이는데 저것은 바람이 흔드는 것이냐 깃발이 지가 흔드는 것이냐. 그것은 바람도 아니요 깃발도 아니요 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줘요. 누구십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6조 해능이 드러난 거예요. 정체가. 그를 몰랐지만 6조가 남긴 이런 여러 가지 그 말들을 모아서 6조 단경이라는 책을 가르침을 글로 만든 걸 제자들이 만들었겠죠. 물론 이렇게 해서 남겼습니다. 그래서 6조까지 이어졌고 이 조계라는 것은 해능이 조계산에 주석을 했기 때문에 조계라고 불러서 조계산 보림사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5조 때 두 파로 크게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종선과 북종선, 그 뭐 우리가 그림 공부할 때도 남종화 북종화 나오고 그러는데 아마 이때 중국이 큰 흐름이 이렇게 남종 북종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능은 남종이고 신수가 북종이에요. 근데 큰 차이는 뭐냐면 해능은 깨달음이 돈오라고 하면 갑자기 깨닫는 겁니다. 그냥 확 무릎 탁 치고 깨닫는 거예요. 신수는 북종은 뭐냐면 점오, 점점점 깨달음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60점, 70점, 80점, 90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돈오 점수 그 차이는 이제 이거 글자를 좀 이해하시고요. 결국은 이 양대가 남종과 북종이 대립한 상태에서 남종선의 해능이 이긴 거예요. 북종선의 신수를. 그래서 같은 그 선종이지만 최초의 북종선이 남종선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해능한테 이게 우선 저기를 받았잖아. 자기 의발을 5조한테.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죠. 해능이. 글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야. 그리고 신수는 이미 나이가 여기 50대, 20대 때 만났다 그랬잖아요. 이미 늙어서 먼저 죽어 또. 그러니까 그냥 유지를 못하는 거죠. 길게. 거기다가 이 북종선은 주로 상류층 위주고 남종선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당연히 남종이 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육조 해능까지 이 선맥이 이어져 내려온 게 대략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해능 뒤로는 7조, 8조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이어지죠. 스승과 제자는 이어지는데, 아주 대단히 유명한 제자들이 여기 나오는데, 남학, 회양, 청원, 행사 이렇게 둘로 일단 맥을 나누고, 다시 이 제자가 마조, 도일, 석두, 희천 이렇게 이어집니다. 각각. 그래서 이 마조, 도일은 강서 쪽에서, 석두, 희천은 호남 쪽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앞머리를 따서 강호라는 말이 중국에서 생긴 거예요. 강호의 고수가 나타났다. 뭐 막 이런 말 있죠. 이 무협지에도 강호라는 말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조 도일의 제자가 다시 이제 백장회해, 서당, 지장 막 이렇게 이어지는 제자 스님인데, 이 백장회해 스님은 이 청교로 유명한 스님이에요. 규정을 만든 거예요. 원래 그 소승불교는 닭발에서 먹고 살지만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대승불교는 스님들이 울력을 하고 농사를 짓고 공양간을 운영하면서 먹고 살거든요. 탁발 안 해요. 조계종 탁발 안 합니다. 그래서 길에서 시주 받는 사람 조계종 스님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이제 무슨 그 규칙을 제일 먼저 내세웠냐면, 그게 청교야. 일일 부작, 일일 불식. 일하지 않으면 먹지. 공산당인데 원래 이거. 그죠?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마라. 하루에 일을 하지 않은 자는 그날 먹지 말아요. 그런 식으로 양반이 그 청규, 그 지켜야 될 규칙도 만들어냈고, 이 서당 지장 이 두 분이 누구가 우리나라에서 이분들은 가서 제자가 됐냐면, 우리가 조계종 종조로 모시는 도의선사가 800년대에 가서 이분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의 제자의 제자쯤 하니까 우리나라 도의선사가 가서 이분들 제자가 된 거죠. 대략 그냥 어설프게라도 이해하세요. 이거 뭐 외울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시 또 내려가서 황벽, 희운, 임재, 의현, 서곡, 천공 막 여기는 한참 내려가는데 여기 생략한 게 많아. 18개를 거쳐 내려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벌써 1300년 되잖아요. 우리 태고 보우 스님 여기 가서 이쪽으로 가서 붙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시간이 한참 가니까 그냥 도의선사만 여기서 기억을 합시다. 우리 해능의 한 3번째 제자의 제자쯤 가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육조 해능 스님은 등신불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현재도 어디에? 광동성 남하선사. 옛날에는 보림사라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남하선사로. 거기에 이렇게 등신불이 남아 있어요. 등신불이라 하면 내가 열반한 그대로 불상을 만드는 거예요. 진신불이라고도 하고 등신불이라고도 하는데, 물론 이거는 여러 번 훼손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상 훼손이니까, 이게 뭐 일제가 강점기 때 일본 군인들이 군의관을 동원해서도 뭐 해부를 해봤대. 진짜인가? 이러고. 또 홍해병들 문화해명 때 뭐 가서 하고, 아무튼 여러 번 훼손이 돼 있었고, 지금 나름대로 그냥 수습을 해놓은 거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대단한 전설이 하나 있어요. 이 육조 해능의 머리 정상이라 그러죠. 우리가 6개국 정상회담 그러면 뭐야? 6개국 대가리가 모여서 회의한 거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이 정상을 우리나라가 가져왔다니까. 육조의 머리를 어디서? 그 당시 우리나라가 신라인데, 신라에서는 육조 해능을 전부 스님들이 그 해능의 그 단경집을 보면서 해능을 존경하고 해능을 보고 싶어하고 중국에 가서 직접 가르침 받으면 좋겠다 하는데, 엄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뒤에 봅시다. 의상의 제자 삼법 스님이 이 당나라 가서 해능 대사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미 해능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입적했다는 거야. 앞불사 늦었다.
근데 어떤 스님이 야, 그 단경 요걸 읽어봐라. 그 스님의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그 단경을 받아서 읽어보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 이제 해능이 한 말이에요. 내가 입적한 뒤 5, 6년 후에 나의 머리를 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스님이 딱 보면 누군가 가져간다면 내가 가져가리다 하고 중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미망인이 불러서 여비에 보태쓰라고 두둑하게 봉투를 줬는데 누구냐? 김유신 부인이 불러서 여비에 보태쓰라. 그래가지고 2만금을 희사받은 뒤에 당나라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서 어디 가서 뭘 할지는 모르는데 거기서 먼저 와 있던 신라의 대비 스님, 신라 스님을 한번 만났고 또 이 두 스님이 의기투합을 해서 현지인, 항상 현지인이 하나 껴야 돼요.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보림사로 가서 육조탑에 모셔져 있는 해능의 머리를 하여튼 가져왔대요. 어떻게 가져왔는지 자세한 절차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가지고 와서 정상을 모시고 예배를 올리고 있다가 보니까 꿈에 어떤 노스님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눈 속에 칡꽃이 핀 꽃, 갈화가 이제 칡나무죠. 갈색 추억이 갈이 칡색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피부 갈색 추억. 응? 칡이에요, 갈이. 그 칡꽃이 핀 곳에 모셔라. 그래서 눈이 왔는데 어디서 칡꽃이 피었겠는가 가봤더니 호랑이가 안내를 해서 따라갔더니 눈이 덮여 있는데 진짜 칡이 과연 피어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돌로 함을 만들어 가지고 육조 해능의 정상을 머리를 모셨다. 그리고 그 밑에 움막을 하나 지어서 수행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분도 입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나중에 뭐가 됐느냐? 지금 쌍계사에 쌍계사 있죠. 쌍계사에 올라가면 왼쪽 계단을 쭉 올라가면 요 건물이 있어요. 세 개의 현판이 붙어 있는데 건물의 이름은 금당입니다. 금당. 제가 금당은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은 몸이 금색이다라고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금색 부처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금당이야. 법을 설하기 때문에 법당이라고도 하지만 이건 다 추사 김정희 글씨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세계 일화 조종 육엽. 세계는 한송이 꽃이다. 저기 이 선종의 6꽃잎으로 이루어진 한송이 꽃이다. 1조부터 6조까지가 만들어낸 한송이 꽃이다. 왼쪽은 6조 정상탑, 6조 해능 스님의 머리를 세운 탑이다. 이걸 모르면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안에 들여다보면 불상은 없고 탑이 하나, 석탑이 하나 있어요. 이 석탑에 6조 해능의 머리를 모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 광동성에 그냥 머리가 있대요. 뭘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지금 쌍계사 가면 그 왼쪽은 선원구역입니다. 선원구역. 그래서 하안고, 동안고 때는 못 올라가요. 하안고, 동안고가 끝난 기간에는 일반인이 갈 수 있는데 뭐 답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올라가라고는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때를 잘 맞춰서 가시면 수월하게 보실 수 있고 그 뜻을, 요 간판의 뜻을 잘 알고 여기 아니래도 이 세계 일화 조정 유ገብ은 서남사에 가도 붙어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이 뜻이 뭔지 이제 알아야 된다고. 이거 우리 공부한 사람들은 아시겠죠? 네. 자, 등신불 동영상 딱 하나 보고 휴식하겠습니다. 김동리 소설도 있죠. 등신불. 입문과정에서 보여드린 건데 한번 봅시다. 더 뭐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깊은 스님이 참선 자세에서 그대로 열반에 들어 불상이 된 경우를 등신불이라고 하죠. 네덜란드의 한 박물관에서 실제 이 등신불이 발견됐습니다. 정현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발견된 불상 하나가 실험실로 들어옵니다. 연구진이 불상의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컴퓨터 단층 촬영을 실시했더니 사람의 골격이 드러납니다. 가부좌를 한 채 수행하고 있는 승려의 모습입니다. 장기가 있어야 할 공간에는 고대 중국 문자가 적힌 종이가 발견됐습니다. 연구진들은 이 불상이 1000년 전인 11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행한 위취엔이라는 승려로 추정됐으며 금식을 하면서 명상을 하다 열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등신불이라고 합니다. 참선 공부하고 앉았다가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열반해.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수행을 한 과정으로 서는 거예요. 제가 죽었어도요. 영혼 자체로 볼 때는 죽은 것이 아니지. 지난달 몽골에서도 2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스님의 등신불이 발견됐습니다. 불상은 네덜란드 드렌트 박물관에서 전시하다 연구를 위해 지난해 한 의료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오는 5월까지 헝가리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됩니다. SBS 정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휴식하고 동영상도 껐다가 10분 뒤에 켜겠습니다.